이번에는 2025년도 기업진단지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직무 특성 모형 중에서 헤크만과 올드햄의 모형이 나왔는데요. 요 기출문제가 기존에 그 세 개에서 5개 정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직무 특성 이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조건이 성과를 올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수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게 핵심 직무 특성이 있는데 이 조건이 이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결과의 피드백 요 5가지 요 5가지를 물어보는 또 기출 문제가 있었고요. 이 핵심 직무 차원을 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업자의 중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심리 상태에서는 일의 의미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획득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기출 문제가 그 개별 사항으로 물어보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이 일의 의무감과 연결되는 거 해서 고르는 문제, 자율성이 책임감에 연결되는 문제, 결과의 피드백이 결과에 대해 지식 획득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그 책임감과 연결되는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각각 그 요소를 보면 성과를 올리게 해주는 그 핵심 직무 특성 차원을 보면 기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직무를 할 때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양성은 작업자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그 작업자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과업 정체성은 그 작업자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 역시 일과 관련이 된 것으로 그 작업자에게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성과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과업의 중요성은 그 작업이 다른 작업자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고 그것도 역시 그 작업자에게 일을 더 의미 있게 의미가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역시 성과를 올린다는 거예요. 자율성은 그 작업을 할 때에 그 의사결정권을 주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면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감이 생기고 이 또한 성과를 높이게 되는 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결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을 주게 되면 자기의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긍정적이라고 하면 만약에 부족한 피드백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을 이것은 이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그리고 자율성, 피드백 이렇게 요소가 개별로 중요하고 여기서 두 번째로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을의 의무감을 연결되는 이제 핵심 직무 특성 차원이고 책임감에 연결되는 것은 자율성, 결과에 대한 지식 획득은 결과의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다른 것으로 이제 껴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그 연결하는 거 아니면 그 핵심 직무 특성 차원에 대한 5개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거는 꼭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 중에서 수요 예측 기법을 고른 것을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회계 분석, 기능 목록 분석, 대체도 분석, 델파이법이 있으면 기업과 리을, 회계 분석과 델파이법이 그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이 되고 기능 목록 분석, 대체도 분석은 공급 예측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수요 예측 방법과 이제 공급 예측 방법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수요 예측 방법이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델파이법이에요. 델파이법 보기 전에 실장조사법 전문가 의견법이 있는데 시장조사법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인터뷰를 하는 수요 예측 방법을 예측 방법이 해당이 되고요. 전문가 의견법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어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지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한 말이 의견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보완된 게 이제 델파이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서로 보지 않고 의견을 수집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피드백과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합의점으로 이르게 되는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법과 좀 다르게 델파이법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량적 방법인데요. 그 정성적 방법보다는 정량적 방법의 기출문제에 더 다양하게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정량적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그 전기수요법, 단순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추세분석법 이렇게 있고요. 그 추세분석법에서 이제 그 회귀분석법 요거는 대표적으로 나오고 골라내는 문제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계열 분석은 말 그대로 뭐냐면 정략적인 분석에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핵심 문구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걸 골라내는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서 해석을 하는 게 시계열 분석인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는 문장으로 껴들어갈 때 이 문장도 자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변동 요인에는 추세와 계절성, 순환 변동, 불규칙 우연 변동, 뭐 재해라든지 뭐 이런 사고 이런 걸로 인한 불규칙 우연 변동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시계열 분석범에 해당하는 거는 전기수요법, 단순이동평균법, 추세분석법, 지수평할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다양하게 지문에 껴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핵심 단어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전기수요법은요 말 그대로 과거 중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로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재해라든지 이런 우연 변동에 대해서는 그 우연 변동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수요가 낮아진다든지 높아진 거에 따라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개선한 방법이 단순 이동 평균법이에요. 단순 이동 평균법은 말 그대로 어떤 일정 기간의 산술 평균 그냥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지는 그 산술 평균을 활용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단순 이동 평균법이에요. 뒤에서 나오는 그 지수적 가중치라는 말과 그리고 최소장수성 요거랑 이제 구별되게 껴들어가는 말이 산술평균 그리고 최소자승법 요 말이거든요. 지수적 가중치. 그래서 단순이동 평균법은 산술평균이다 라고 요거를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전기수요법에서 그 우연 변동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 단순이동 평균법은 평균을 산술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연 변동이 크거나 낮게 된 것을 서로 더해버리면 상쇄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우연 변동이 주로 작용하는 거에 유용할 수 있다라는 요 말이 또 문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단순이동 평균법은 우연 변동이 좀 주로 작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산술 평균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연 변동이 서로 상쇄된다. 요 말을 단순 이동 평균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수평할법인데요. 요것도 그 2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 말에서 지수적 가중치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평할법은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에 대해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예측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수식을 보시면 FT는 알파 곱하기 AT-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FT 마이너스 요 수식으로 인해서 구하는 게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AT-1 같은 경우는 직전 기간의 실제 값이에요. 그리고 FT-는 직전 기간의 예측값. 이게 왜 나왔냐면 왜 직전 기간이라는 걸 왜 나왔냐면 앞에 단순이동 평균법에서는 과거 기간 동안에 그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오히려 예측할 때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이동 평균법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번에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서 가중치를 줘서 조금 오차를 줄여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예측을 하려고 하는 수요 예측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을 상수라는 것을 줘서 이거는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요거는 조정값이고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 계산 문제를 풀 때.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그 값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AT-1은 직전 기간의 실제값이에요. 실제값. 그리고 FT-는 우리가 예상했던 값. 그러면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값. 그 오차값에 대해서 알파를 곱해서 그
직전에 예측값에 더해줘서 그 현재의 수요를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지수적 가중치라는 말을 왜 썼냐 보면 이 FT-1도 역시 요 수식에서 구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1-알파에 의해서 구해졌기 때문에 FT에다 다시 곱해진다는 얘기는 1-알파가 어쨌든 제곱 형식으로 계속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곱으로 들어간 거는 제곱을 하면 할수록 1보다 작은 것은 점점 작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가중치가 적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가중치가 좀 높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수적 가중치라는 말이 여기에서 제곱 형태로 값이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게 지수평할법이에요. 알파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그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원래 수식은 보통은 맨 앞에 있는 식으로 구하지만 실제 의미를 해석할 때는 뒤에 식이 좋아요. 그 여기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에 알파 가중치를 줘서 그 직전의 수요 예측 값에 더해서 그 수요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 분석법에서도 가장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추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증가의 추세 아니면 감소의 추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수요와 추세 선상의 예측치 간의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자승법. 요 최소자승법이라는 말도 문구에 잘 들어가요. 추세 분석법은 최소자승법 이렇게 하고 지수평할법, 지수적 가중치, 단순이동 평균법, 산술평균. 정기수요법은 그냥 간단하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간단한 방법. 요거는 꼭꼭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추세 분석법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순행기 분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 선에서 데이터들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하는 것들. 근데 거리를 구할 때 보통 더하고 빼기 할 때 단순 더해버리면 상쇄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차가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뺀 것을 제곱을 해버리면 전체 합이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합을 가장 작게 되도록 하는 그 회기선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기선에 따라 추세와 감소 추세, 증가 추세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소 자승법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자승법. 그래서 오차 제곱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공급 예측 기법으로 해서 잘못 그 나온 지문으로 나온 게 기능 목록 분석, 그다음에 대체도 분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뭐냐면 기능 목록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가진 능력과 자격을 기록해 둔 어떤 인적 자원 장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도 분석 같은 경우는 조직도에서 어떤 승진과 이동 계획 때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적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적어 놓은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답을 찾으실 때 요 두 개 말고 사실은 회귀 분석과 델파이 분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그 지수평할법과 그 회귀 분석법 요 말들 암기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단순 이동 평균법은 산술평균, 지수평할법에선 지수적 가중치, 추세 분석법에는 최소 자승법. 요거는 요런 걸 암기하셔야 푸실 수가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면 핵심 단어를 쌍을 지어서 암기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53번 단체 교섭의 유형 중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것은 이 말이 뭐냐면 그 해당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그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기업별 교섭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단체 교섭 방식으로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기업별 교섭, 아까 말씀드린 기업별 교섭, 공동 교섭, 대각선 교섭, 통일 교섭, 집단 교섭 이렇게 있고요. 그 통일 교섭 먼저 해드리면 그 산업별 노조 전체와 사용자 단체 전체가 교섭을 하는 것은 통일 교섭이라고 하고 그 산업별 노조가 그 개별 A 회사의 사장과 교섭하는 방식은 대각선 교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A 회사 노조와 산업별 노조와 같이 A 회사의 사장과 교섭을 한다라고 하면 공동 교섭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부 내에 그 여러 개의 기업들의 이제 사장 전체와 교섭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힘이 없으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 해당 지역의 사장님들을 전체와 그 해당 지역의 노조끼리 합쳐서 단체적으로 둘 다 단체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집단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별 교섭, 공동 교섭, 대각선 교섭, 통일 교섭, 집단 교섭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해당 교섭별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기업별 교섭은 A 회사 노조와 A 회사 사장님과의 이제 교섭 방식. 통일 교섭은 그 해당 산업별 전체 산업별, 전체 직업별 그 노동조합과 그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전체화하는 게 통일 교섭이고, 그 산업별 노조가 개별 A 회사 사장님과 하는 거는 대각선 교섭, 그리고 A 회사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같이 A 회사 사장님과 하는 거는 공동 교섭. 집단 교섭은 그 해당 지역 노조 단체와 지역 사장 전체의 단체끼리 교섭하는 거 집단 교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츠버그에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구성 부분에 옳지 않은 것은 라고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민츠버그의 조직 이론에서는 그 5가지 구성 부분으로 시스템을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면, 조직 전체의 전략을 짜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CEO, 이사회, 최고 경영자에 해당되는 전략 부분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의 기본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그 생산 직원들에 해당되는 핵심 운영 부분. 세 번째는 이 전략 부분과 앞에 말했던 그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CEO라든지 최고 경영자의 전략 부분과 실제 생산활동 담당하는 핵심 운영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라인에 위치한 모든 중간 관리 자리에 구성된 중간 라인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표준화해서 조직이 기계처럼 돌아가게 설비 등 표준화 또는 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관련이 되는 각종 시스템, 설계, 자문하는 전문 분석가 집단에 해당되는 기술 전문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산과는 무관하지만 그 해당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돕는 지원 업무에 해당되는 법무팀이라든지 구내식당, 경비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지원 스텝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략 부분, 핵심 운영 부분, 중간 라인 부분, 기술 전문가 부분, 지원 스텝 부분으로 이렇게 5가지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간 라인 부분을 매트릭스 부분이라고 틀리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5가지 구성 부분을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전략 부분, 핵심 운영 부분, 중간 라인, 기술 전문가 부분, 지원 스텝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츠버그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구성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강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조직 구조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크게는 이제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구조, 에드호크라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3년도에 그 지문으로 들어가져 있는 게 이 기계적 관료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는 민츠버그가 분류한 조직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맞는 문구로 해서 들어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건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인 거예요. 리더십의 크게 이론이 리더십 행동 이론과 리더십 이제 상황 이론, 리더십 특성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표적으로 이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핵심 개념이 뭐냐면, 상호적 호의성 결정 요소인 리더의 구성원의 관계, 즉 리더와 부하 직원의 호흡이 맞는 정도에 대한 관계, 과학구조, 부하 직원들의 작업이 간단하고 구조화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모호하고 비구조화되어져 있는 정도에 따른 과학구조, 부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정도가 해당되는 지휘 권력, 요 3가지 요소가 상황적 호의성을 결정을 하고, 그 상황적 호의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요 세 가지 요소, 리더와 구성원 관계, 그 과업 구조, 직위 권한, 요 세 가지도 암기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게 조합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리더의 구성원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고, 요런 조합을 만들어서 봤더니 대부분의 리더 구성원 관계가 좋고, 과업이 명확하며 직위 권한이 좀 강할 경우에는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이때에는 과업 지향형이 오히려 성과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우 나쁠 때 그 관계도 나쁘고 일도 비구조적이며 권한도 다 상당히 약할 때는 오히려 인간 지향보다는 과업 지향형이 오히려 성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아셔야 상황 구분해서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나쁠 때, 매우 비호의적일 때 오히려 과업 지향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간 정도의 리더십 구성원 관계와 과업 구조, 직위 권한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오히려 과업 지향형으로 반발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관계 지향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그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에요. 그러면 요 해당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또 한 가지 개념이 LPC 개념이 또 있어요. LPC 척도를 가지고 뭐를 나누냐면 그 관계지향적 리더와 과업지향은 리더로 구분을 줬거든요. 원래는 요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2025년도에 이 개념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PC에서 정의가 뭐냐면 그 자기가 함께 일하기 가장 싫어했던 동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왔다. 64점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관계지향적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수가 조금 57점보다 이하다라고 하면 과업지향형 리더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LPC 척도예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점수라고 하면 리더가 스스로 해석을 하거나 다른 평가를 필요해서 다시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게 LPC 척도입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상황 요인 세 가지는 상황의 호의성을 구분짓는 그 조합을 가질 수 있는 게 리더 부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알아야지 이게 맞다고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LPC는 척도는 함께 일하기가 싫어했던 동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맞는 거고요.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에서 요거를 자주 틀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와요.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에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냐면 과업 지향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LPC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동료를 낮게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과업지향형이라고 그랬어요. 과업지향형 리더로 여겨진다라고 해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맞는 이론인 거죠. 맞다는 거죠.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도 나왔고 2019년도, 2014년도에도 리더십 상황이 일어나는 게 그 지문 5개 중에 하나씩 껴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고르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빈출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맞을 수 있는 문제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 예측 기법이 아까 이제 52번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56번에도 나왔네요. 거기서 공부한 게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시계열 분석법은 수요의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는 정량적 기법이 맞는 거죠. 여기에서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 이게 지문으로 많이 들어가요. 시계열 분석법은 네 가지 변동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추세, 주기, 계절성, 불규칙성이다. 맞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과형 예측법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독립 변수라든지 변수를 해서 관계를 해석한 다음에 그 예측값을 추정하는 정량적 기법. 요거는 맞는 말일 거예요. 델파이법은 그 익명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수렴하는 그 정성적인 기법이 맞죠. 세 번째로 말하는 그 자료 유추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기존의 유사한 제품의 수요를 참고하는 건 맞아요. 그 수요 패턴을 참고하는 건 맞지만 그 주관적 판단이나 유추에 의존하는 정성적 기법이기 때문에 요게 3번이 틀린 것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57번이고요. 자재 소요 계획에 그 입력 자료를 모두 고른 것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정답은 뭐냐면 자재 명세서
주 생산 일정 계획, 재고 기록철 요런 세 가지예요.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주 계획을 뽑아내는 시스템인데요. 무엇을 만들지,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발주 계획이 달라질 거잖아요. 여기에 그 입력 자료로 해당되는 게 주 생산 일정 계획. 그러니까 완제품을 뭐 언제 몇 개나 만들 것이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자재 명세서,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의 종류, 수량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목록, BOM이라고 하죠. 재고 기록철은 창고에 현재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발주하면 또는 며칠 만에 오는지, 입고 예정된 물량은 얼마든지에 대한 상태 정보가 이제 재고 기록철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계획 발주량과 예보 보고서를 보면, 계획 발주량은 아까 그 자재 소요 계획에서 입력 자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발주량인 거죠. 그래서 결과물에 해당이 돼서 계획 발주량은 아닌 거고, 예외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납기 지연과 자재 부역 등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보고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 보고서는 역시 자재 소요 계획의 입력 자료는 아닌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서도 그 자재 소요 계획에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생산 시스템 종류별로 나오고 거기에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그 지문으로 껴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은 주 일정, 그러니까 즉 생산 일정을 기초로 해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구성 부품의 종류, 수량 시기 등을 계획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듈 생산 시스템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부품이나 단위 조합에 따라서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대응하는 생산 시스템이고, 적시 생산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낭비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할 때 그 미리 사두는 게 아니라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그 수량만큼만 적기에 생산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이에요. 네 번째로는 유연 생산 시스템인데, 요거가 틀린 것으로 나왔었어요. 유연 생산 시스템은 생산 설비를 빠르게 전환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해서 틀린 문구로 나왔었거든요. 그 셀 생산 시스템은 그 컨베이어 등 라인이 없는 셀 내부에서 전체 공정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 중심 자율 생산 시스템이다. 요게 이제 맞는 것으로 해서 들어간 문제였는데요. 보통 기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또 한 가지는 기출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추가로 뭔가 볼 시간이 여유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출 문제를 또 안 봤는데 기출 문제에 나와져 있지 않는 내용을 본다?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출 문제에 먼저 더 충실하는 게 더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유연 생산 시스템에서 틀린 문구로 나왔던 게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출문제 할 때 FMS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고 골라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다음 걸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석이 된 그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 문구로 먼저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58번 식스시그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식스시그마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메뉴마다 출제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7, 8번 출제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2, 3, 4, 5번은 좀 자주 나왔던 말인데, 첫 번째로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의 산포보다 평균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 조금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데요. 공정의 산포보다 평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산포 줄이는 것이 더 초점이에요. 왜냐면 평균은 맞췄지만 그 산포가 넓다 보면 표준 편차가 넓게 되고, 표준 편차가 넓다는 얘기는 그 불량률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산포보다 평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산포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로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산포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게 이제 식스시그마죠.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품질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 품질 경영 활동이다. 맞는 말이고요. 요 4번에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 5가지, 요것도 기출문제 자주 나왔던 거예요. 정의, 디파인, 측정, 메저, 분석, 아날라이즈, 개선, 임프로브, 통제, 컨트롤, 요 5단계로 구성된다. 요것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출제됐냐면, 개선이 I잖아요. 그래서 DM,
DMAIC라고 해놓고 그냥 그거를 단순히 외웠을 때 I를 인터그레이션으로 통합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틀린 것으로. 그래서 영어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된 기업이나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하다.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스 시그마를 한번 보면 식스 시그마 경영은 품질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반복론이고요. 주로 결함을 최소화하고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요 문구도 자주 출제된 문구예요. 1980년대 모토로라에서 빌 스미스라는 경영 간부에 의해서 개발됐다. 요게 그 문구로 들어가든지 틀린 문장으로 들어가든지 그 틀린 거 골라낼 때 요 말을 바꿔서 출제가 된다든지 하거든요. 시그마 목표는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는 거고,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는 거고, 식스 시그마는 100만 번당 3.4개 미만의 결함, 즉 3.4 DPMO라고 해서 Defects for Million Opportunities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그 100만 번당 3.4개, 3.4개의 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정의 치우침 없이 이상적으로 정규 분포를 한 경우에는 10억 번당 2개. 요것도 문구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상적인 정규 분포라고 하면 10억당 2개고요. 근데 그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번당 3.4개 미만의 결함. 식스 시그마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을 하고요. 거기서 블랙벨트, 그린벨트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 특정한 훈련을 받고 책임, 전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품질 경영 계획 대상이 되는 공장 내 모든 프로세스가 해당이 되며 방침 결제 탑다운 방식, 요것도 기출문제에서 그 문구 꺼들어가기로 자주 나왔던 거예요. 방침 결정 계획. 이것도 알아두시고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의 주로 프로세스는 DMAIC라고 해서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이렇게 5가지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존에 출제된 경향을 보면 2023년도에는 그 식스 시그마의 분석 도구 중에서 그 원인 결과 분석도, 특성 요인도, 그 어굴도 요거의 기출 문제였고요. 22년도에는 그 1980년대 모토로라에서 혁신적인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맞는데 다른 나라로 이제 껴들어가서 틀린 문장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21년도에는 식스 시그마 린을 비교하는 설명으로 골라내는 문장이 나왔었고 식스 시그마는 부가가치 활동 분석을 위해서 모든 형태의 흐름도를 린은 가치 흐름도를 주로 사용한다.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경영을 품질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으로 주로 결함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린은 그 도요타에서 창안한 생산 효율 최대화, 낭비를 최소화하는 그 생산 방식, 지트 방식을 이제 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식스 시그마는 부가가치 활동 분석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흐름도를, 그리고 린은 가치 흐름도, 즉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식스 시그마에서는 결함 감소를, 린에서는 낭비 감소 에 집중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임원급 챔피언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이제 식스 시그마, 린은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선 활동은 식스 시그마의 개선 활동은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리더가 담당하게 되지만 그 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고 식스 시그마는 전략적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린도 역시 전략적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이거는 공통점인 거예요. 20년도에는 그냥 품질 경영 기법으로 식스 시그마 기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18년도에는 그 식스 시그마 경영과 과거의 품질 경영을 비교하는 걸로 핵심으로는 그 아까 암기를 해야 된다는 탑다운 방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위 하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 탑다운 방식,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품질 경영 방식은 부분 최적화, 옛날에는 부분 최적화였다고 하면 식스 시그마는 전체를 최적화로 한다. 예전에는 문제점을 발생한 곳만 중심이었으나 식스 시그마의 경영은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교육이었다라고 하면 식스 시그마 경영에서는 체계적이고 의무적이며 예전의 품질 경영 관리에는 PDCA 사이클을 사용했다면 식스 시그마 경영은 DMAIC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의 이제 문제였고요. 16년도에서는 이제
식스시그마의 품질 혁신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맞고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로 모토로라의 빌 스미스라는 경영간부의 착상으로 시작된 거, 100만 기회당 부적합이 불량이 발생되는 건수를 의미하는 게 이제 DPMO라는 거죠. 식스시그마 수준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면 10억에서 2개 정도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100만 번당에 3.4개의 불량품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식스시그마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블랙벨트의 조직원들 육성할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이것도 지문으로 들어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이 되고, 이들은 블랙벨트, 그린벨트 등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특정한 훈련을 받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게 나왔던 게 뭐냐면 식스시그마 활동을 도입하는 조직은 규격공차, 얘 표준 편차의 6배라는 요게 틀린 거였어요. 6배라는 게 아니고 12배예요. 그 공차라고 하는 거는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의 사이의 전체 거리로 오른쪽에 식스시그마 그리고 왼쪽에 식스시그마 거리예요. 그래서 12시그마에서 12배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으로 나왔던 게 2016년도의 기출문제였고, 14년도는 그 식스시그마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인데 improve를 개선인데 이거를 인터그레이션 통합으로 잘못 그거를 보여주고 이 improve에 대해 해당되는 걸 고르는 게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식스시그마에서도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점을 두고 강약을 둬서 거기에 기출문제의 문구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암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59번 공급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빈출이긴 한 것 같아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볼게요. 채취 효과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오고 있죠. 채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 변동사항이 하류, 최종 소비자에서 상류 공급자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을 채취 효과라고 하는데 1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 더킹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에 입고되는 상품을 장기간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창고에 입고되는 상품을 그냥 분류해서 바로 배송 차량에 실어 보내는, 즉 무재고 물류 시스템을 크로스 더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문장은 장기간 보관이라고 했던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더킹에서 장기간 보관이 나오면 틀린 문장 이렇게 세팅을 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채취 효과는 상류 공급자한테 증폭되는 현상인 거예요. 공급자 재고 관리는 뭐냐면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라고 해서 공급자의 재고 보충 책임을 구매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해야 할 것을 공급자가 대신 재고 관리해 주는 것을 공급자 재고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CPFR 같은 경우는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 and 리플레니시먼트 요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도 함께 계획하고 예측하고 보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함께 하는 것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같이 함께 그 수요 예측과 판매, 재고, 보충 계획까지 함께 수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지연 차별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품의 세부 사양을 결정짓는 부품을 먼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부품을 먼저 생산하고 그 다음 제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리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출제된 것을 보면 그 공급사슬 관리에서 지트 시스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트 시스템은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품 공정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와 공급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그 납품 시기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고를 최소화. 지트 환경에서는 작업자들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공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칸반 시스템이란 토요타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작업자들이 칸반이라는 마분지 카드를 통해서 작업을 전달받고 정보를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칸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것도 문구로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이제 채찍 효과라는 게 또 나왔었죠. 채찍 효과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채찍으로 손잡이를 작은 움직임이 끝부분에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묘사를 해서 채찍 효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급 사슬의 끝에 가면 갈수록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하고, 그러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지트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채찍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채찍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왔어요. 유통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주문량이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체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 바로 채찍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 사슬의 상류로 갈수록 주문의 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업체의 할인 이벤트 등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소비자의 주문량이 불규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량 변동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채찍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문량 변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주문량 변동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세 번째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력적 수요 예측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이 감소하는 데 당연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 사슬의 정보 공유가 지연될수록 당연히 주문 변동은 증가를 할 것이며, 리드 타임이 길수록 당연히 주문 변동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지만 채찍 효과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2017년도에는요, 이건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서. 하울리가 제안한 공급 사슬 전략 중 네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면,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서 그 각각 해당하는 것을 효율적 공급사슬, 위험회피 공급사슬, 반응적 공급사슬, 민첩한 공급사슬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효율적 공급사슬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수요랑 공급의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두 개 다 수요 공급을 예측 가능한 경우인 거죠. 이때는 효율적 공급 사슬이 이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위험회피 공급 사슬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낮은데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즉 예측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재고라든지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 그리고 공급 리스트를 분산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공급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공급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 공급 사슬인 거예요. 그 반응적 공급 사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공급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공급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생산 시스템, 수요 정보의 신속한 공유도를 포함하는 반응적 공급 사슬이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고, 민첩한 공급 사슬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수요랑 공급이 두 개 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험회피, 공급이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비책으로 나왔던 위험회피 공급 사슬과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때 했던 반응적 공급 사슬의 전략을 결합해서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이것을 이제 민첩한 공급 사슬이라고 했고, 기출 문제에서는 위험회피 공급 사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요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공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급 사슬 전략이 뭐냐? 위험회피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60번 직업 스트레스 과정을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한 비어와 뉴먼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좀 신출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 비어와 뉴먼의 직무 스트레스 1번 모형에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를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7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난다고 했고, 그 해당 요소는 이제 직무 환경, 작업 조건, 업무량에 해당되는 환경적 요소, 개인적 특성에 따른 뭐 성별, 성격, 해당하는 개인적 요소, 개인이 환경적인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과정적 요소,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상태를 이제 인간적 결과 요소라고 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 전체에 나타나는 뭐 이직률이라든지 결근, 생산성 저하 같은 조직적 결과 요소,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취하는 방어 기제나 해결 노력에 해당되는 적응 반응 요소. 스트레스는 장기적인 과정이며 시간에 따라 누적되거나 변화한다는 시간적 요소 이렇게 있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경제 요소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경제 요소예요. 개인 요소, 시간 요소, 환경 요소, 과정 요소는 맞고요. 근데 여기 스트레스 그 직업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게 이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요 기출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외워야 되는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주 나왔던 게 있어요. 2024년도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직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모델을 여러 개 놓고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비로와 프렌즈는 직업 스트레스를 의학적 접근, 임상 상담적 접근, 공학심리학 접근, 조직심리학 접근으로 네 가지 다른 관점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 통제 모델인데요. 요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4번, 5번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요구 통제 모델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거의 정의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는 다섯의 그 지문을 다 안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두 개 정도를 정확히 알아서 그게 틀리고 맞고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구 통제 모델은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요구, 그 작업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범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요. 작업의 요구가 낮을수록 작업에 대한 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작업의 요구가 높고 작업에 대한 통제 능력이 높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직무 요구, 통제 능력 이렇게 본 게 이제 요구 통제 모델이고요. 자원 보존 이론은 종업원들이 자기가 축적해 놓은 것들을 대해서 만약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것이 자원 보존 이론, 일반전 적응증후군 모델은 경고, 저항, 소진 등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는 게 셀리의 직업 스트레스 중에서 역할 모호성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 기능과 책임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역할 모호성도 종종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구 통제 모델, 요거는 한 몇 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통제 모델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딱 보면 그 직업 스트레스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옳고 그른 것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였거든요. 그 지문에 나왔던 게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적다라고 느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게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 요구 통제 모델은 아까 나왔죠. 이렇게 지문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통제 모델은 뭐였냐면 작업의 요구가 낮고 통제할 수 있는 그게 높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적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황은 반대로 종업원에 대한 업무가 요구가 높고 동시에 종업원 자신이 가지는 업무 통제력이 적을 때인 거죠. 적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요게 틀린 문장으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은 뭐냐면 직무 요구가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 요인을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업 요구가 있는데 그 직무 요구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 과정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자원을 주면 직무 요구가 높더라도 그 내적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이고요. 자원 보도 모델은 아까처럼 이제 자원에 실질적으로 종업원의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이 가진 자원이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시간이라든지 뭐 에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긍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가해진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원 보존 모델. 사람 환경 적합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 환경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능력과 자원 그리고 근로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제 신체적 정서적 반응, 이것은 이제 사람 환경 적합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직업 스트레스 모델 중에서 종단 설계를 사용하여 업무량과 이외에 다양한 직무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이었어요. 직무 요구가 있어도 그 자원을 지원을 해주면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요거예요. 업무량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존재를 하고 그 다양한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그것이 이제 직무 요구 자원 모델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그 요구 통제 모델도 자주 나왔었고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은 예전에 자주 출제됐던 거죠. 그럼 두 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업 스트레스 모델 중에서 다양한 직무 요구에 대해서 종업원들의 외적 요인, 그 조직의 지원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참여라는 그런 것을 주면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아까 요구 자원 모델. 지금 벌써 21년도 17년도 두 번 출제됐잖아요. 그럼 요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고 2016년도에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서 역할 내 갈등은 직무상 요구가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역할 모호성도 자주 언급되는 지문에 나오는 거죠. 상사가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발되는 거. 작업 부하는 업무량에 관련된 직전요 이것이 아니라 작업 부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적 작업 부하, 정적 작업 부하, 정신적 작업 부하로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이 틀렸어요. 요구 통제 모형도 이제 지문으로 들어갔죠. 지금 보는 게 지금 세 번째 보잖아요. 요구 통제 모형에 의해서 통제력은 요구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거나 완충해 줄 수가 있죠. 통제력이 높다라고 하면 대인 간의 갈등과 타인의 소원한 관계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업 부하에 대한 그 분류 그게 이제 틀린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61번 직무 분석에서 사용하는 직위 분석 설문지의 주요 차원이 아닌 것은 이 문제 형식으로 나온 거는 신출 같아 보이는데 예전에 그 2021년도에 문제 나온 걸 보면 직무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 중 정보 입력, 정신적 과정, 작업의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특성 등으로 범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에 답이 직위 분석 질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복돼서 나오기는 해요. 이게 회차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 기출문제를 버릴 수 없는 게 나오는 것들은 계속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묻는 방식이 앞뒤가 바뀐 거죠. 직위 분석 질문지의 차원을 대해서 역으로 문제 물어봤던 요 요소가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때에 그 범주가 정보 입력, 정신적 과정, 작업의 결과, 타인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특성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해당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 신체적 과정인 거죠. 신체 과정. 62번 동기에 관한 이론적 접근 중에서 엘더퍼의 ERG 이론이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정답은 욕구 기반 이론인데요. 그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 내용 이론하고 이제 그 과정 이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성론적 동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동기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아서 그게 그 동기 수준이 유지된다는 거. 원래부터 그렇게 생겼다는 게 이제 특성론적 동기 이론이고 또 내용 이론과 과정이 있는데 동기 내용에 관심을 둔 내용 이론과 또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과정 이론 이렇게도 이제 분류를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류가 욕구 기반 이론, 인지 과정 이론 직무 기반 이론, 링앙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 이렇게 행동주의적 이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욕구 기반 이론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ERG 이론, 성취 욕구 이론 있고 인지 과정 이론은 형평 이론, 기대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직무 기반 이론은 동기 위생 이론, 직무 특성 이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좀 자주 나왔던 것도 리앙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도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ERG 이론은 엘더퍼 ERG 이론은 욕구 기반 이론이다. 그거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또 따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63번. 이 설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골라내는 건데요. 답은 조직 몰입이에요. 그래서 조직 몰입이 뭐냐면 이 조직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까운 미래에 이 조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 내가 지금 이 조직을 그만둔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이제 설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 몰입입니다. 이거는 신출인 것 같아요. 64번. 집단 효과성 모델은 정답은 헤크만 모델인데요. 원래 헤크만 모델이 기출문제에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짝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서 헤크만을 맞추면 좋겠지만 나온 거는 맞추지만 이렇게 나온 것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긴 하는 것 같아요. 헤크만의 집단 효과성 모델. 여기에서 집단 효과성 모델의 종류가 캠피언 모델, 그레드스테인 모델, 맥그레스 모델, 헤크만 모델 이렇게 있는데요. 캠피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보다는 직무와 팀 그 자체가 효과성을 결정하는 거고, 그레이드 스테인 모델 같은 경우는 팀 내부도 중요하지만 팀 외부 환경도 좋을 때, 지원이 있을 때 성과로 연결된다는 이론인 거예요. 맥그레스 모델은 이제 투입, 과정 산출의 구조를 가지고 그거의 피드백 순환을 강조한 모델이면, 정답인 헤크맨 모델은 좋은 환경에 해당되는 조직 맥락과 팀 구성을 잘해서 집단 설계를 해서 집단 시너지를 받아 훌륭한 협력 과정, 즉 효과성에 대한 프로세스 준거를 만들고 거기에 물적 자원을 받으면 높은 집단 효과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돈, 생산량에 해당하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만족까지 성과에 포함을 하고 고객이 만족할 만한 달성 산출물, 팀의 지속 가능한 팀워크, 개인 및 성장 및 만족, 투입 요소로는 이제 조직의 지원, 맥락, 집단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성과가 출력된다는 게 이제 헤크만 모델이에요. 그럼 그 기존에는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되었었냐면 헤크만과 올드햄의 5가지 직무 특성 중에 5가지 요게 자주 나왔었거든요. 직무 다양성, 과제 정책성, 과제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그리고 이제 직무 다양성과 과제 정책성, 과제 중요성, 요게 이제 일과 관련된 일의 의미에 연결된 거, 그리고 자율성 피드백, 요게 이제 묻는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직무 다양성은 이제 직무가 할 때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또 과제 정체성은 과제를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직무가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제 중요성, 자율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직무 성과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이 있는지에 따른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에서는 이제 직무 특성 모델의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단순히 이걸 암기해서 푸는 문제였죠. 그래서 2번 성장 욕구가 틀린 것으로 나왔고, 23년에도 역시 요 5가지를 또 중간 단계에 이제 어떤 요소와 연결되는지를 보는 게 또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는 직무 특성은 뭐냐? 그래서 직무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 요 3가지를 골라내는 게 원래는 헤크만과 올드햄의 전형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더 벗어나서 헤크만의 집단 효과성에 대한 것을 이제 기출 문제에 낸 거였어요. 65번. 제니스가 제시한 집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면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과 차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 어떤 편향된 시각이 강하게 돼서 비판적인 정보가 들어오지 못함으로 어떤 집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 리더가 민주적일 때,
리더가 민주적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 의견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조금 집단 사고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집단의 응집성이 낮을 때, 당연히 집단의 응집성이 높을 때 이걸 외워줘야 되거든요. 집단 사고는 높은 응집력이 있을 때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틀리는 문제를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집성이 내부적으로 엄청 끈끈해서 그 끈끈한 관계가 깨지기 싫으니까 쓴소리를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응집성이 강한 그룹에서는 집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당연히 외부적으로 뭐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러면 구성원들이 되게 불안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견을 빠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의견을 통일하고 꼭 리더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집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이렇게 돼요.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높은 응집력이 있을 때 집단 사고 발생하는 거,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2024년도 문제에 보면 그 말이 틀린 것으로 골라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 안에 지문으로 5개 중에 하나 껴들어갔던 문제가 단독으로 튀어나와서 하나의 문제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가 지문의 5가지 중에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걸로 지문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핵심 단어 위주로는 암기를 하시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에 고르실 때도 그 핵심 단어 쌍이 틀리면 그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5개를 제외하는, 4개를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4개를 다 안 보더라도 그 핵심 단어가 집단 아니면 집단 사고가 나왔는데 낮은 응집성이 나왔다. 그럼 그거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1번 같이도 마찬가지로 3번을 고르시면 돼요. 낮은 응집성과 친밀성이다. 당연히 틀렸죠. 높은 응집성이죠. 교차기능팀의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루어진 팀 맞고요. 남만큼만 하기도 역시 타해덕 태만의 부정적인 측면의 한 현상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사회적 억제 맞아요. 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는 사회적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 높은 집단 응집성은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아무래도 높은 집단 응집성은 내부적으로 어떤 그 협력이라든지 이게 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높은 응집성이 있는 집단에서 집단 사고의 발생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요즘 그 트렌드가 안전 문화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추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66번 보면 위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뭔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는데, 위험 감수성이 뭐냐면 그냥 위험을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위험 감수성이 낮으면 당연히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위험 감수성이 높으면 사고 예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또 하나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위험 감수도라고 해서 특정 위험 사항을 주관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에 대한 위험 지각 수준이 있고, 위험 인식은 객관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위험인지, 그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험 인식, 위험 감행성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위험 감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 행동을 옮기는 성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감행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감수성이 낮고 위험 감행성이 높으면 당연히 대형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위험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의 위험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문으로 나온 게 체험적 경험, 인지적 정보, 지각적 경험, 교육적 정보, 정서적 경험. 이거를 굳고 나누자 보면 개인적인가 조금 외부적 요소로 나누면 체험적, 인지적, 지각적, 정서적으로 나누고 교육적 정보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위험 감수성에 교육적 정보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걸로 해서 전항답으로 이제 처리된 거예요, 문제가.
노만의 스키마 이론에 관련돼서 문제가 그 68, 67번이어서 67번 먼저 풀기보다는 68번 풀고 67번 풀게요. 그러니까 노만의 스키마 이론도 역시 휴먼 에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보면 그 먼저 수혜인의 휴먼 에러 분류, 생략 에러, 시간 에러, 수행 에러, 순서 에러, 양적 에러, 불필요한 수행 에러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라스무센이 분류한 세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숙련 기반, 규칙 기반, 지식 기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 리즌이 라스무센의 행동 모델에 의해서 다시 에러 분류를 했거든요. 그게 크게 비의도적 행동과 의도적 행동으로 구분을 했어요. 불완전 행동을. 그래서 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의도적 행동에서는 착오고 여기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고 영어는 실수지만 실제 그 번역해서 할 때는 착오라는 부분으로 이것도 세트로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착오고 그다음에 그 착오에 규칙 기반 착오와 지식 기반 착오가 있다는 거. 규칙을 아예 잘못 알아서 아니면 지식이 아예 없어서. 그리고 고의 사고는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고.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행동을 분류를 한 거죠. 비의도적 행동은 알고는 있지만 숙련 기반이라는 얘기는 숙련자가 할 수 있는 에러가 뭐냐면 판단은 정확하게도 의도는 아주 정확하겠죠. 정확을 한데 실제 행동이 갑자기 부주의해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잠깐 깜빡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건만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키마 이론에서 여기서는 이제 실수 슬립이란 말을 가져와 왔어요. 그래서 슬립에 해당되는 이제 그 기본적 분류를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 스키마 도시,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 머리에 있는 지식의 구조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활성화와 촉발에 대한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그 휴먼 에러가 발생한다는 이론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실제 잘못된 휴먼 에러가 발생할 때 계획 단계에서 오르는 그 착오 부분이 있고 실행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 활성화 오류와 촉발 오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활성화 오류가 대표적으로 포획 오류, 연상 활성화 오류, 활성화 상실 오류 이런 게 들어가져 있고 촉발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그 스키마가 잘못된 시점에 촉발되는 거죠. 뭐 너무 빨리 나와서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촉발되는 경우. 그래서 활성화 오류, 촉발 오류, 계획 단계 오류는 이제 착오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라고 했는데, 자, 의도 형성에 따른 하류, 계획 단계에서의 오류, 이 의도 형성에 따른 오류, 잘못된 활성화, 잘못된 촉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리즌이 그 휴먼 에러를 분류할 때 슬립은 당연히 그 비의도적 행동에서 나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보면 그 잘못된 활성화에 의한 의료와 잘못된 촉발에 의한 의료 이게 원래는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 기본적으로 노만의 그 휴먼 에러를 전체 계획 단계에서 오류와 실행 단계 오류 다 포함을 해서 물어본 걸로 문제를 냈었나 봐요. 그래서 정답은 그 니은 리을하고도 맞게 해주고 세 개 고르는 거. 원래 가다반이 아마 세 개가 정답이었을 거예요. 의도적, 잘못된 활성화, 잘못된 촉발로 된 거를 이제 냈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맞게 해준 게 이제 잘못된 활성화, 잘못된 촉발. 그러니까 행동에 의한 거는 잘못된 활성화, 잘못된 촉발 오류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 단계는 의도 형성 다른 오류. 근데 그거를 문제에서 좀 정확하게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서 문제를 고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활성화 오류와 촉발 오류에 대한 그 예시가 그 67번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특정 상황과 부분적으로 결합되는 친근한 정보에 사로잡히면서 발생하는 인간 오류. 여기에서 오류가 종류가 포획 오류, 양식 오류, 연합 오류, 완료 오류, 연상 활성화 오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획 오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잠깐 시간을 보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연락을 잠깐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갑자기 핸드폰에 만약에 인스타 뭐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계속 인스타나 유튜브 계속 보게 되잖아요.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친숙하고 익숙한 행동에 의해서 갑자기 수행하려는 행동을 가로채서 실행된 오류를 포획 오류라고 하고 양식 오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수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키보드가 영자 아니면은
그 캡슐락이 켜져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기계가 어떤 모드에 있는지 착각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양식 오류고, 연합 오류는 말 그대로 특정 자극이 연결되어서 반응하는 거, 완료 후 오류는 목표를 달성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잊어버리는 오류를 완료 후 오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사하고 꼭 원본을 놓고 오잖아요. 회사 다닐 때 보면 그런 오류. 연상 활성화 오류는 내부의 생각, 그러니까 내부 생각이 엉뚱한 행동을 활성화시켜서, 저도 이게 가끔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 어떤 행동을 하다가 막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딱 받으면 그 얘기의 연장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여보세요를 해야 되는데, 요런 오류가 이제 연상 활성화 오류인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 상황이나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친근한 정보에 사로잡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포획, 그 연합, 연상 활성화 오류죠. 그래서 뭐 하나를 딱 똑 집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세 가지를 다 정답으로 처리해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35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69번. 현재 국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면서 물리적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정답은 고열이에요. 근데 요거의 근거 자료는 뭐냐면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의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서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그리고 분진 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물리적 인자 2종,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과 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그 고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고열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정말 암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위를 암기를 해도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은 그것만 정확히 암기를 하고, 그 문제에 나오면 그거를 분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것들에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50% 확률로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2023년도에 보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지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것은, 요거는 진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에 나온 걸 보면 그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로는 이제 디에틸에테르, 무수프탈란, 브로마메틸, 피리딘 이렇게 있고, 특수건강진단에서도 이 네 가지는 포함을 하지만 디에틸아민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으로 고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인 요소 유해인자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암기를 하고 시험장 가서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이 기출문제만 모아서 어떤 부분만 암기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70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 상태. 앞에 문제는 길었지만 그 말 그대로 그 국소배기 장치 문제거든요.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 풍속 문제. 요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3에 따르면 물질의 상태를 가스와 입자 상태를 구분을 했고, 그 휴두 형식은 포의식 포의형, 외부식 측방 흡인형, 외부식 하방 흡인형, 외부식 상방 흡인형으로 구분되고, 그거에 따라 제어 풍속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 테이블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에 관련된 게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 테이블을 외우면 그냥 한 문제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순서가 포의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옆이에요. 옆, 아래, 위. 옆, 아래, 위 순서대로 0.4, 0.4m/s, 0.5, 0.5, 1.0. 입자 상태인 경우는요, 스타트가 0.7이에요. 그래서 0.7, 1.0, 1.0, 1.2. 그래서 그냥 암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가스 상태일 때 0.4부터 외워요. 그냥 0.4. 그리고 그 다음에는 0.1 차이였지. 이렇게 해서 0.4, 0.5, 그 다음에는 1.0 이렇게 외우고, 1.0이 이제 가운데를 유사하고, 0.7, 1.0, 1.0, 1.2 이렇게 암기를 해서 70번을 풀어보면 외부식 측방, 가스인데 외부식 측방 같은 경우는 0.5인데 0.4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숫자가 맞고 틀리는 문제예요. 따져보면 다른 거는 다 틀렸고, 4번 보면 입자인 경우에 외부식 상방 1.2 요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을 4번을 고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별로 암기하는 것보다 그냥 테이블에 이 순서를 암기하는 게 더 안 헷갈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20년도에도 사실은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 제어풍속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같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4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다 맞고요. 포이식 포이형 같은 경우는 그 입자 상태일 때 1.0이 아니고 0.7이었잖아요. 그죠? 포이식 포이형의 0.7.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역시 이것도 숫자 틀리고 맞고 그걸 구분하는 문제죠. 71번.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이런 거 같은 문제는 정확히 암기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골라낼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다 다르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5개 중에 한두 개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것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 및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에서 고용노동부 고시고요. 거기에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료인 거예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거 먼저 그냥 추출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납이랑 그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0.05mg per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가용성과 불용성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니켈로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은 0.2mg 미터 세제곱 맞아요. 그리고 망간 및 그 무기물 1 맞고요. 1mg 미터 퍼 세제곱 미터 세제곱. 그다음에 인듐 및 그 화합물도 보기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 화학물질이긴 한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0.01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로 4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주석 같은 경우도 주석도 금속이 있고 유기화합물이 있어요. 외우실 때 가로에 있는 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주석 유기화합물은 0.1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72번. 암모니아를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기술 지침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때 분석기기와 검출기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어요. 그게 5번 IC 전도도 검출기 요격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작업 환경 측정 분석에 대한 일반 기술 지침을 가서 보시면 코사 가이드를 보시면 그 해당 암모니아를 이제 어떤 코사 가이드를 보라는 게 그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A1762019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암모니아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기술 지침. 그리고 분석 원리 및 적용성을 보면 작업 환경 중에 대상 물질을 매체에 채취하여 탈착 용액으로 탈착한 뒤 그 일정량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여 정량한다. 그래서 분석 계열을 보시면 분석 기술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과 전도도 검출기. 그래서 요게 답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을 그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IC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검출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암모니아가 물에서 녹으면 수소를 만나서 원래는 NH3잖아요. 근데 그 수소를 만나서 NH4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근데 그 양이온을 다른 이온과 분리해내는 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이온의 양을 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의 그 변화를 파악을 해서 측정하는 게 전도도 검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암모니아는 그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요거랑 분석기기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전도도 검출기로 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73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보물질의 표기 내용에 해당하는 물질은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찾아보는 해당 자료는 뭐냐면 그 앞에서 문제 풀어드렸던 그 71번에 해당되는 별표 1 화학물질 노출 기준 같이 그거를 볼 거예요. 여기에 그 일련 번호가 있고 유해물질의 명칭이 나온 다음에 화학식 노출 기준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그 카스 번호하고 그 발암성인지 생체세포 변이원성인지 스킨인지 그걸 표기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 2 에폭시 프로판 같은 경우는 카스 번호 적혀져 있고 발암성에 1B, 생체세포 변이원성 1B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스킨이라고 표현된 거는 그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돼서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스킨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발암성 정보물질인데 자란성 정보물질인데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으면 1A 실험 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있으면 1B인데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적 증거가 있으면 1B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2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제 발암성 정보물질 2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체세포 변이원성이 있고 그다음에 생식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A, 1B, 2라고 표현을 할 거고 1A, 1B, 2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생식세포 변이 형성 1A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서 역학조사 연구 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을 1A라고 표현을 할 거고 표류를 이용한 생체 내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 형성 시험이 양성이면 1B 또는 체세포 변이 현상 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의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생식세포 변이 현상 1B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도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생식 독성도 1A, 1B, 2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1A는 사람에게 성적 기능, 생식 능력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사람에게 증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1A 동물 시험에 증거가 있다. 그럼 1B. 사람이나 동물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적 기능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거 의심된 정도로 사람이나 동물 시험에 증거가 있으면 2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준 거를 보면 시험 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 있는 물질이라고 한 표현을 뭐냐면 2번에 발암성 정보 물질의 1B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암성 1B인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생식세포 변이 현상 1B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까 말했던 포유류의 그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 현상 시험에서의 양성으로 된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1B, 생식세포 변이 현상의 1B로 표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두 가지가 있는 물질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톡시 에탄올 같은 경우는 발암성 이 스킨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디메틸포름 아미드도 생식 독성 1B 스킨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불화수소도 역시 스킨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에폭시프로판은 역시 발암성 1B의 생식세포 변이성 1B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1,2-에폭시프로판을 고르시면 되고요. 벤조트리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암성 1B에 스킨이라서 근데 발암성 1B는 맞지만 스킨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요 해당 화학물질 노출 기준에 같이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은 게 앞에서 풀었던 71번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4번 국소 배기 장치에서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국소 배기 장치에서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염물질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포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 개구면 속도가 불균일하다면 빠른 곳은 유해물질보다는 공기만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느린 곳이라고 하면 오염물이 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국소배기장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 기술 지침에 따른 내용에서 그 외부식 후드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외부식 후드 보면은 일반 개구가 있고 그다음에 슬롯 형태의 슬롯 플래넘이 있어요. 그 일반 개구보다는 여기 슬롯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일반 개구보다는 속도를 조금 균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중앙은 좀 빨리 속도가 빠를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좌우 쪽에 보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롯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슬롯 뒤에 그 플래넘 요거 상자거든요. 뒤에 슬롯 뒤에 있는 요 상자를 플래넘이라고 하는데 플래넘에 포집을 해서 균일하게 다시 빨아들이는 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플래넘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걸 플랜지라고 할 거예요. 여기 개구부의 옆에 여기 뚜껑처럼 붙여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플랜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롯 형태의 플랜덤 형태의 이제 후드 개구부가 있는데 그 옆에 차단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단판 요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 그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나왔냐면 두 번째 번 플래넘 맞죠? 차폐박 아까
막는 거 좌우로 막혀져 있었던 거 그게 차폐막 사용했던 했고 슬롯을 사용했고 요건 이제 해결이 됐죠. 다섯 번째 분리 날개는 뭐냐면 국수 배기 장치 후드 내부나 덕트 입구에 설치하는 고정지 판인데 조금 여러 갈래로 설치를 해서 분리된 펜으로 설치를 해서 그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분리 날개 설치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피토간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여기 코샤 가이드에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덕트에 보면 덕트에 이렇게 L자형으로 꽂아가지고 이게 피토관이거든요. 피토관을 설치를 해서 정압이나 전압, 속도압을 측정하는 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국소배기 장치도 기출문제에 꾸준히 나오는 편이라서 요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번호 이제 75번이네요. 75번에 해당되는 문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용어 정의 및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알아야 하는 거는 좀 구분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여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의 정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인 거예요. 모든 근로자에게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 그 노출 기준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종류는 일일 작업 시장 동안의 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우리가 TWA라고 보는 그 노출 기준하고 단시간 노출 기준이 있어요. 쇼텀 익스포저 리미트에서 STEL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최고 노출 기준이라고 실링에서 C자를 따와서 C라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TWA, STEL, 그 다음에 C 이렇게 표시하는 세 종류가 있다. 노출 기준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라는 거는 요 숫자도 시험 문제에 자주 고르게 나오거든요.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 인자의 측정치의 발생 시간을 곱하여 8로 나눈 값을 TWA라고 해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 유해인자의 측정치와 유해인자 발생 시간을 다 곱한 것을 다 더해서 8시간으로 나눈 게 TWA의 환산값일 거예요. 세 번째, 단시간 노출 기준 요것도 되게 자주 나와요. 이게 숫자로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을 뭐 합산을 해라 아니면 각각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5분간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15분간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를 초과하고 그리고 단시간 노출 기준이 이하인 경우에 단시간 노출 기준 이하인 경우에 1회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미만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하루에 4회 이하로 요 사회도 이하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노출 간격 60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15 곱하기 4는 60이거든요. 그리고 15가 두 개예요. 15 곱하기 4회. 그러니까 15분 미만의 4회 이하의 노출 간격 60분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건 숫자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 세고 노출 기준은 C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거든요. 요 말도 언급이 자주 돼요.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최고 노출 기준이라고 하고 C라고 붙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조에 따르면 노출 기준 사용자의 유의사항 중에서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노출 기준을 말한다. 이것도 지문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요. 만약에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자한다면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 이것도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상가작용 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이제 그 측정치를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 기준으로 나눠서 그것을 다 더해준 그 양인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에 서로 다른 불이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 기준은 이 시계에서 T1분의 C1, T2의 C2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체 더해서 산출한 값이 2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위가 측정 단위로 나오는 게 그 성면도 나왔었거든요. 성면. 그래서 내화성 세라믹 섬유일 때 그 성면일 때도 이제 개의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이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섬유 같은 경우는 단위가 개의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뭘로 나왔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노출 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거 맞는 문장인 거죠. 최고 노출 기준이란 근로자가 하루 동안에 그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기준이에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가스 및 증기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는 ppm 이것도 맞는 거예요. 노출 기준은 일일 작업 시간 동안에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은 TWA, 단시간 노출 기준은 STEL, 최고 노출 기준 C로 표시한다. 맞는 거죠. 근데 내화성 세라믹 섬유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는 이게 아니라 개의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린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섬유의 이제 노출 표준 단계는 이제 개수로 표시를 한다고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